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 원인에는 시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있었죠.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시댁을 제대로 뒤엎은 끝에 저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큰 잘못이 없었어요. 죄라면 그저 시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아도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이유도 없었기에 저는 과감히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두고도 며느리를 자신 마음대로 다루려 했어요. 그런 사람과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고 망설임 없이 결혼을 끝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그들은 아마도 전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특히 시모가 그럴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문득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어디 한번 똑같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건 본인이 만든 결과니까요. 사람이란 모름지기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인성이라도 단단히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모는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단 하나의 배울 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내쫓겠다는 말로 협박하려 했지만 저는 그것을 간단히 무시했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버렸죠. 남편과의 인연은 회사를 다니며 시작됐습니다. 입사 동기는 아니었지만 그는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였어요. 사실 그 회사는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아빠를 도우며 회사 일을 배우기 위해 입사한 저는 모든 것이 서툴렀고 그때마다 남편이 친절하게 챙겨주며 도와줬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아빠 회사의 직원과 연애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을 숨기려 했었죠. 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밀 연애는 1년 반이 넘게 지속됐고 결국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의 인사를 드릴 시점이 되었고 그때 저는 남편에게 제 정체를 털어놓았죠. 사실은 말이야. 우리 회사 사장님이 우리 아빠야.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숨긴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결혼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어쩌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아빠에게 이야기했고 어느 정도 허락도 받은 상태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그 사람의 성실함을 좋게 보셨고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남편은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라니? 뭐가 있는데?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야, 우리 엄마가 반대하실지도 몰라.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능력 있고 여유 있는 며느리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을까? 게다가 자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사돈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겠다는 건지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가족사를 꺼냈습니다. 7살 터울의 형이 있었고 그분의 첫 번째 결혼이 문제였습니다. 형님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 형님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형님과 시어머니의 사이는 처음엔 괜찮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꽤나 잘 어울리는 듯 보였대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마련이었죠. 서로 간의 틈은 서서히 벌어졌고 그 틈은 곧 깊은 골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고 특히 시어머니는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형에게 나냐 아니면 엄마냐는 선택까지 강요했다고 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형님은 형마저 시댁과 멀어지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크게 상처를 입었고 분노 끝에 결국 형을 이혼시키기에 이르렀어요. 그 와중에도 형은 가족과의 연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철저히 형님을 배척했고 결국 가족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잘난 며느리는 필요 없다. 시어머니는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싫다고 선언했죠. 처음엔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원했다가 형님과의 갈등을 겪고 나서는 그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겁니다. 잘난 며느리는 지만 잘난 줄 알아서 눈치도 없고 인성도 모자라다. 그런 며느리는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긴다.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며느리의 성격이었고 겸손이었으며 버릇없지 않은 태도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 인성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시어머니는 아직 나를 몰라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예비 시어머니가 형님을 혹독하게 대하거나 무리한 시집살이를 시킨 건 아닌지. 만약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형님이 그렇게 등을 돌린 것도 납득이 갈 테니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었어. 내가 아는 한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는 덧붙였죠. 형수 성격이 좀 보통이 아니었거든. 자존심이 강해서 부딪힌 거야. 그리고 형도 엄마가 소개시켜준 여자랑 재혼해서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 그때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돈 많고 능력 있는 며느리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애들은 다들 공주처럼 자랐고 시댁일 같은 건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려 한다.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본적인 할도리는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아만 있으려는 며느리는 눈꼴 사납다며 그런 애들은 자기 아들을 하인처럼 부릴 게 뻔하다고 했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집안 출신이라야 겸손하게 굴고 예의도 바르다면서요. 그제야 남편의 깊은 한숨이 이해됐습니다. 우리 집은 아빠가 예전부터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너무 잘 사는 집안으로 보일 게 뻔했죠. 그렇게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결혼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먼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당신 쪽 집안을 숨기자.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인 척하는 게 어때? 아버님이 우리 회사 사장이라는 것도 네가 사장님의 딸이라는 것도 말하지 말자.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신뢰를 포기하자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방법 외엔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릴 때도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조용히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딱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부모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야. 결혼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솔직하게 털어놔야 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짜를 보게 되니까. 그 말에 힘을 얻은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저를 평범한 집안의 딸로 소개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큰 반대 없이 순탄히 진행됐고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와 가까워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시댁에도 자주 찾아가고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력의 끝에서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면서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건 형님을 향한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퇴근하면서 오늘은 시댁에 들러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했죠. 별다른 일 없이 따뜻한 식탁을 기대하며 조심스레 시댁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형님이 시댁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엉엉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형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절박함 그 자체였어요. 울음소리에는 억눌린 슬픔이 그대로 묻어났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광경에 멈칫했지만 저는 먼저 형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형님은 제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셔. 어머님이 아예 문을 잠가버렸어.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상황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집 밖으로 쫓겨난 거였어요. 말 그대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 하나로 며느리를 문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형님은 그날 시어머니와 작은 말다툼을 했다고 했어요. 별일 아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청소기 선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빌미로 형님에게 버릇이 없다고 호통을 쳤고 형님은 억울해도 입을 꾹 다문 채 죄송하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밤은 이 집에 못 들어온다. 나가! 이렇게 말하고는 형님을 쫓아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잠시 근처를 맴돌다 다시 돌아왔고 혹시나 마음이 풀리셨을까 싶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열리지 않는 현관문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아무리 가족 간의 갈등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당황한 듯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인터폰을 눌렀어요. 어머님 저예요. 저희 왔어요. 옆에 형님도 계세요. 한참 후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를 보자 인사를 하긴 했지만 형님에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말 그대로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이어졌어요. 형님은 입도 거의 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어머님, 오늘 형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야기로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 며느리는 시댁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해. 그게 기본이야. 첫째는 그걸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느 시대의 며느리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건가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결국 제 눈치를 보다가 젓가락을 놓으며 조용히 형님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 하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켜온 집이야. 내 방식이 있어. 너희들은 아직 몰라. 그날 저녁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아니, 자신의 고집과 편견 안에 스스로를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기대했던 모든 희망이 틀렸다는 걸 서서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형님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려 했던 저희 노력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했던 저희 진심도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과의 인연은 어쩌면 저에게도 상처만 남길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 찾아갔을 때 또다시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형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바람처럼 흔들리며 아파트 복도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시댁문 앞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형님은 자신의 물건이 담긴 가방을 곁에 두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솔직히 사람의 자존심이 어디까지 짓밟힐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왜 여기서 또 이러고 계세요?
저는 다급히 달려가 형님의 팔을 잡고 그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를 보자 형님은 무너진 듯 와락 안기더니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날 쫓아냈어. 내쫓았어. 나가래. 다른 며느리 드리려고 하나 봐. 형님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끝내 참았던 눈물이 그 순간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아들만큼은 절대로 못 뺏겨. 내 아들은 내가 낳은 아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을 내쫓았을 뿐 아니라 아이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어려웠어요. 형님을 일단 저희 차에 태워 진정시키고 저는 다시 시댁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현관문이 철컥 열리더군요.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이 밖에서 무릎 꿇고 우셨어요. 집에 애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내쫓았다. 아주 그냥 면상만 봐도 속이 뒤집히는 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조차 없는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왔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애 엄마인데 갑자기 내쫓으시면 애는 내가 키울 거야. 괜찮은 며느리 하나 알아놨으니까 우리 아들은 이혼시키고 새 출발하게 할 거다. 그러니 너도 그 여자 집에 데리고 올 생각은 하지 마. 내 허락 없이 들이면 너도 나가야 할 줄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을, 특히 한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옆에서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자. 지금 말해봤자 안 통해.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었죠. 차로 돌아오자 형님은 다소 진정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미동 없이 앉아 계시던 형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쫓겨나는 건 괜찮아요. 그깟 참으면 돼요. 근데 아들은 절대 포기 못해요. 형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애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래요. 이혼 안 하면 예전에 친정에 빌려줬던 돈 당장 토해내라고 협박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빌려주셨는데요? 제가 묻자 형님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아버지 병원비랑 동생 대학 등록금 때문에 급하게 시댁에서 빌린 거예요. 그때는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돈 4천,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참기 힘든 건 그 돈을 칼처럼 휘두르며 사람을 겁박하는 태도였어요. 근데 이혼만 하면 그 돈은 안 받겠다 하더라고요. 대신 아이는 시댁에 두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래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볼모로 이혼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누구보다 엄마를 그리워할 텐데 그런 아이를 두고 새엄마 밑에서 키우겠다고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눈물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비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라도 받겠다는 듯 집안 종처럼 다루시더니 이제는 그 돈을 내 아들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는 왜 이렇게 쉬운 희생을 요구하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님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요. 4천만 원, 그 돈으로 내가 팔려온 거예요. 이제 쓸 만큼 썼으니 새 거로 갈아치우겠대요. 나는 그냥 골동품이나 마찬가지래요. 형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겨우 4천만 원. 정말 고작 4천만 원이란 돈으로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4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의 무게를 가볍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과연 사람보다 귀한 돈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시댁에서 몇 년 동안 웃음을 잃고 잠을 줄이며 눈치만 보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4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은 자신을 팔려온 사람이라 말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소모품처럼 갈아치우려는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도 그저 제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돼. 괜히 나서지 마. 당신이 끼어들었다가 엄마가 괜히 우리까지 이혼시키려 들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그 말들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보자는 말, 평화라 불리는 침묵이 사실은 시어머니가 휘두르는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걸 남편은 몰랐던 거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참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엄마가 워낙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도 말은 해야지. 자식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괜히 너까지 불똥 튄다니까? 불똥이 튀든 뭐든 이건 아니야. 나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자 남편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너 나랑 이혼하고 싶어? 지금 너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실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실망이라기보다 정이 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 이 사람도 결국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구나. 말만 다를 뿐 결국은 불의를 눈 감고 방관하는 사람. 방관이 때로는 적극적인 가해보다 더 나쁘다는 걸 이 사람은 모르는 걸까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형님을 돕고 싶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우린 너무도 달랐고 그 다름은 싸움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지 이틀 후에 시어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랄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어요. 그 말은 지금껏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쌓이고 쌓인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폭발했고 결국 저는 모든 걸 엎어버렸습니다. 그날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이닥친 시어머니를 보며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어머님을 불렀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어린 아들과 갓난딸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얘들 좀 맡아줘라. 애엄마 대신 네가 키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요? 왜라니? 가족끼리 도와야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인정머리 없네. 어머님의 그 입에서 인정머리라는 소리가 나오다니 정말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무정하게 며느리를 쫓아낸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다니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형님을 왜 쫓아내셨어요? 막무가내로 안 쫓아내셨으면 저한테 이런 부탁도 안 하셨겠죠.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쫓아낸 건 쫓아낸 거고 당장 애들은 돌봐야 하니까 맡으란 거야. 딱 2년만. 괜찮은 며느리 하나 눈여겨 봐뒀거든. 그 집은 아이 있는 남자는 싫다잖니. 그래서 애 없는 척하고 결혼시킬 거야. 이쯤 되니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계산기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거래 대상이었고 어머님에게 형님은 사용기한이 지난 골동품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여자분이 아이들 정체를 알면요? 애들은 싫다고 그러면요? 그땐 어쩔 수 없지. 근데 결혼해서 자기 애 낳고 그러면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해. 돈도 좀 쥐어주면 찍소리도 못할 거야. 첫째도 그렇게 살았잖니. 그 순간 저는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그건 사기예요. 아이들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가족을 파는 거잖아요. 말 좀 곱게 해라. 너도 쫓겨나고 싶냐? 이쯤 되니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뒤에서 첫째 편 들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알아. 내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참았을 것 같아? 그래도 네가 돈 몇 푼은 벌어올 줄 아니까 그런 거야. 감히 그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반항질이야.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까?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눈에선 불꽃이 일고 머릿속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아, 이젠 정말 끝내야겠다. 그 길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형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아빠 죄송해요. 딸이 이혼한다는 말 드려서.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을 바로잡고 싶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집이라면 네 뜻대로 해라. 아빠는 네 편이야. 그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바로 제 결정이었죠. 그리고 그의 짐을 정리해서 그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남편은 당황했어요. 당신 엄마한테 배운 거야. 꼴 보기 싫으면 내쫓아 버리는 거. 이제 엄마 곁으로 돌아가. 그날 저녁 불같이 화가 난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 감히 하늘 같은 서방을 무시하니?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아니, 드라마도 이 정도면 막장이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녀의 방식 그대로 갚아주었습니다. 쫓아낼 만하니까 쫓아냈어요. 어머님도 형님 내쫓으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한 거예요. 뭐야 미쳤나?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꼴 보기 싫대? 왜요? 어머님 아들은 금줄 두르고 태어났어요? 하늘 아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아셔야죠. 말장난하지 마.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소리쳤지만 저는 끝까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말이에요. 어머님이 뱉은 그 독한 말들 다 어머님 자신에게도 돌아가는 거라고요. 저는 절대 형님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껏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감내했던 모든 부당함, 시댁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의 집 귀한 딸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그 한마디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제 모든 감정을 송두리째 터뜨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머님 아들, 첫째도 둘째도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1+1으로 묶어 팔아도 저는 안 받아요. 이제 다 싫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시모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을 노려보며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이런 싹수 없는 물건을 데리고 온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 말에 저는 씩 웃으며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 아직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요. 어머님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고요. 저는 거기 사장님의 딸이에요. 그동안 속여서 죄송했어요. 형편 안 좋아 보이면 덜 미워하실까 싶어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서 눈을 휘둥그레 뜬 채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너가 사장님 딸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거기까진 완전히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서류에는 우리 가족 사진과 함께 회사 정보나 경영구조 등이 명확히 적혀 있었죠. 이제 믿으시겠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넘기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사실이야. 엄마 미안해. 결혼하고 싶어서 그땐.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나를 속였다고?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속였어? 너희들이 어찌 감히 나를... 그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이 집도 회사도 다 정리됐고요.
반품된 두 아들 데리고 앞으로 잘 살아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참, 형님 이혼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이들 친권, 양육권 모두 형님이 갖게끔 처리할 겁니다. 앞으로 손주 얼굴도 못 보실 거예요. 알아두세요. 너가 감히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지만 저는 가방에서 4천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서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형님 집에 빌려줬다는 돈이죠? 받아요.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여긴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집이고 당신들이 발 디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나가세요, 아줌마. 뭐야? 아줌마라니? 너 말 다 했어? 맞아요. 이젠 저한테 어머님도 뭣도 아니니까요. 그냥 아줌마예요. 어쨌든 당신이 형님한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더 다가오시면 정식으로 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이끌려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그녀의 몰락, 그걸 두 눈으로 지켜보며 저는 마침내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계획대로 이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고 형님 역시 제가 함께 도우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형님은 더는 울지 않았고 저 역시 그 집안과는 깨끗이 인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참 늦었어요. 아차 싶었겠죠? 제가 처음엔 그냥 욱해서 한 말인 줄 알았겠지만 지금쯤은 알겠죠? 제가 한 말이 전부 진심이었다는 거. 시어머니는 저는 물론이고 형님 앞에까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또 그 착한 분은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용서해 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일단 형님께 사과한 건 잘하셨고요. 근데 저한텐 이제 남이에요. 제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용서를 구했잖아.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는데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니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용서는 사과받는 사람의 마음이고 특권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날 이후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딸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제 제 인생에 더는 존재하지 않아요. 형님도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있는 집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도 못 얻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그녀도 이제는 알았을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머리끄덩이 잡고 한판 벌였을 시어머니였지만 이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였는지 그날 그녀는 꾹 참으며 눈빛만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그걸 보니 참 고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착각했던 그녀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님과 저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형님은 요즘도 저를 보면 매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중에 꼭 이 은혜는 갚을게. 언니 그런 말 마요. 갚을 생각은 말고 그저 아이들과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면 돼요. 이제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짓밟으려 했던 그 과거를 딛고 꿋꿋이 밝게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 저는 지금 10살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딸을 데리고 이혼했다고 하면 항상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많은 아픔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3년 전 딸이 7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출근 챙기고 아이 유치원 보낸 뒤에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친한 친구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혹시 너네 남편이 요즘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 친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오늘 은행 볼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네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 자연스럽게 팔짱까지 끼고. 미안한데 이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구가 말해준 장소는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바람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의 진지한 목소리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집에서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두고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가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바로 화장실로 직행해서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그 장소로 갔어요. 친구가 말한 상가 건물 앞에서 차 안에 숨어 기다렸죠. 그리고 봤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요. 그것도 열쇠를 꺼내서 직접 문을 여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저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모두 찍힌 증거 사진들을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태연한 척했어요.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왔을 때도 평소처럼 고생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딸과 저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 집을 드나드는 사진들을 모아서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식이 감히 딸, 우리는 네 결정을 따를게. 아빠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의 든든한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마주하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발뺌하더니 증거를 내밀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게 싹싹 빌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실수였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오히려 이런 뻔한 말만 반복했어요. 애 생각은 안 해? 애가 아빠 없이 어떻게 자라는데? 애 생각은 네가 해야 했던 거 아니야? 애 엄마한테 이러고도 너가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무조건 며느리 탓만 하더라고요. 네가 집안일을 제대로 했으면, 남편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여자가 참아야지. 이런 말들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제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고 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고 가정이면서도 가정 같지 않은 그 공간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결단은 옳았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남편의 책임이 막중한 상황이라 이혼 소송은 제가 원하는 대로 끝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딸과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제 모든 걸 제가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웠던 건 제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처받지는 않을지. 매일 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딸은 정말 씩씩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아빠보다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아. 어느 날 밤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에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딸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쾌적하고 밝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훨씬 넓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니 집안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우와, 완전 예쁘다. 딸이 새 방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함께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고르고 작은 화분도 놓으며 집을 꾸몄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치유였어요. 아침 루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남편 출근 챙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딸과 저만의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할 일을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 그래, 어떻게 그렸는데? 엄마랑 나랑 둘이 손잡고 있는 거. 선생님이 예쁘다고 칭찬해줬어.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는 지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정말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딸이 조금씩 자라면서 저에게 고민도 털어놓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자세히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느 날은 제 화장대를 뒤지다가 립스틱을 몰래 발라본 적도 있었죠. 너 지금 뭐 한 거야? 엄마 화장품 너무 예뻐서. 아직 어린데 뭘, 나중에 크면 엄마가 사줄게. 정말? 약속이야? 딸이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이혼의 아픔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지고 없었어요. 친정 가족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주말이면 엄마 아빠 댁에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손녀를 보면 세상을 다 준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이혼 전보다 오히려 친정과의 교류가 더 자주, 더 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공주 왔네. 할아버지가 용돈 줄까? 딸은 외가 식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전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딸에게도 친할머니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해가 될 사람들과는 철저히 선을 그었죠.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잘 있어? 외할머니 잘 있잖아. 아니, 아빠의 엄마 말이야. 잘 계시긴 한데 우리랑은 안 만나. 만날 필요도 없고. 왜? 엄마랑 너한테 안 좋은 사람이거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어렴풋이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딸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 여자 혼자서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초능력자야? 딸이 어느 날 저를 보며 한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소박한 일상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엄마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는 딸의 목소리, 저녁에 함께 TV를 보며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주말이면 손잡고 마트 가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 저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딸이 건강하게 밝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덕분에 당장 생활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에 기대어 사는 게 싫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벌어서 당당하게 딸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광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었어요. 비록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지만 그 경험과 인맥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펼치고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고객층을 타깃으로 할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딸이 잠든 밤이면 혼자 조용히 작업했어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도 돌렸습니다. 다들 반가워하며 응원해줬고 몇몇은 실질적인 조언도 해줬어요. 너 실력 좋았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필요하면 작은 프로젝트 하나 넘겨줄게. 포트폴리오 쌓는데 도움될 거야.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저만의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명함을 처음 받아 들었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 앞에 붙은 대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딸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사장님이 됐어. 우와, 엄마 멋있다. 그럼 나도 나중에 사장님 할 거야. 딸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내가 이 길을 제대로 선택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견적을 내도 번번이 다른 업체에 밀렸습니다. 밤새 작업한 시한이 거절당할 때면 속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프로젝트를 따내고 성실하게 작업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작업이 깔끔하고 빨라요. 소통도 잘 되고 믿고 맡길만 해요. 그렇게 단골 고객이 생겼고 소개로 새로운 고객도 늘어났어요. 6개월쯤 지나니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날 무렵엔 저를 도와줄 직원을 한 명 뽑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제가 직접 번 돈으로 딸을 키운다는 사실이었어요. 엄마, 나 이거 사줄 수 있어? 물론이지. 엄마가 번 돈으로 사주는 거야. 예전엔 남편 눈치를 보며 아이한테 돈 쓰기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돈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걸 사줄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딸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장래희망 쓰라는데 나도 사장님 할 거야, 엄마처럼. 그래, 우리 딸 멋지네. 엄마가 응원할게. 딸이 제 모습을 보며 꿈을 키워가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혼한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이 안정되면서 우리의 생활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주중엔 바쁘게 일하고 딸은 학교에 가지만 주말만큼은 온전히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캠핑이었어요. 처음엔 친구의 권유로 따라갔던 건데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여기 공기 완전 좋다. 별도 엄청 많아. 텐트 안에서 둘이 누워 별을 보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곳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딸과 손을 잡고 별자리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 캠핑은 우리의 취미가 되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캠핑장을 찾았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강원도의 계곡, 제주도의 해변, 경주의 산속. 갈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우리를 반겨줬어요. 엄마, 다음엔 어디 갈 거야? 남해 쪽 어때? 바다 보면서 캠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바다? 완전 좋아. 빨리 가고 싶다. 딸과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여행지를 고르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혼 전보다 훨씬 더 질 높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전엔 남편이 집에 있어도 각자 따로 놀았고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도 남편은 휴대폰만 보거나 혼자 돌아다니기 일쑤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딸과 저 단둘이지만 진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 어느 날 캠핑장에서 딸이 제 품에 안기며 한 말이에요. 엄마도 행복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응, 약속해.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둘만의 행복한 시간도 가득하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평온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깨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일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며느리냐?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그 목소리를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전 시어머니였어요. 이혼하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 제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대한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요? 나 죽기 전에 손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구나. 네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저를 그렇게 비난하고 아들 편만 들더니 이제 와서 손녀가 보고 싶다니요. 3년 동안 생일 한 번, 명절 한 번 연락 없던 사람이 지금 이러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미 남남입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어머님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 거 아니냐? 내가 그의 친할머니인데. 친할머니요? 할머니 노릇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셨나요? 아이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때는 상황이 그랬잖니?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할 때도 제 탓만 하시더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부탁이다. 딱 한 번만 죽기 전에 우리 손녀 얼굴 한 번만 보자.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죽기 전이라는 말에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 걸까? 만약 정말 돌아가시면 나중에 딸이 후회하지는 않을까?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한테 한번 오라고 하시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살짝 애둘러 말했어요. 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아빠의 엄마? 역시 눈치가 빠른 아이예요. 그런데 네가 싫으면 안 가도 돼. 엄마는 네 의견을 존중할게.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볼까? 혹시 나중에 네가 후회할까 봐. 알았어. 엄마 마음 편한 게 중요하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오면 되지 뭐. 딸의 어른스러운 반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왔나,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마무리는 짓고 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확실히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저를 비난하던 그 표정이 보였어요. 왔구나. 시어머니가 딸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봐라. 할머니 얼굴 좀 보자. 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사해. 제가 조용히 말했고 딸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많이 컸네. 예쁘게 자랐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사드렸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 며느리야. 아니,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다. 무슨 부탁이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퇴원하면 집에서 요양해야 하는데 누가 좀 돌봐줘야 할 것 같아서.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네가 좀 간병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며느리였잖아.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이혼한 며느리에게 간병을 해달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이미 남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지. 내가 너희 집에서 고생 많이 했잖니?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어머님을 돌봐드려야 하는데요? 이혼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야, 그래도 네가 이 집안 며느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벼랑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딸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잖아요. 할머니가 돌봐주실 사람은 아빠한테 부탁하시고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고 똑똑하게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자, 엄마. 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손을 잡은 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방금 저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런 상황을 겪어야 했다니. 혹시 상처받은 건 아닐까 싶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괜찮아? 오히려 딸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는 무섭지 않았어? 아니, 전혀. 오히려 화났어.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 한 것 같아서. 엄마는 이제 할머니의 며느리도 아닌데 왜 저래? 그러게, 엄마도 이해가 안 돼.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딸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엄마,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뭔데? 할머니는 왜 아빠한테 부탁 안 하고 엄마한테 하는 거야? 아빠가 진짜 아들인데.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아마 아빠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가 봐. 그럼 할머니가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아들도 안 찾아오는 거면. 딸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항상.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이런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차에 타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대기 중에 딸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 우리 또 갈 거야, 병원에? 아니, 이제는 안 가. 다행이다. 나도 다시는 안 가고 싶어. 미안해. 네가 불편한 일을 겪게 해서. 괜찮아. 오히려 좋았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봤잖아.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 딸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딸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엄마 옆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하지. 그날 밤 딸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한 부탁 그리고 딸의 당당한 모습.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그 번호였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몇 통 왔지만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끝이야. 이제 정말 끝.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학교 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어제 할머니한테서 또 연락 왔어? 아니, 이제 번호 차단했어. 잘했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건 안 싫거든. 고마워, 우리 딸. 엄마, 나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뭘?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딸이 활짝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힘든 한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후련한 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일하던 중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정말. 괜찮아요, 엄마.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우리 딸이 정말 씩씩하게 잘했네. 손녀도 대견하고. 네, 저도 딸한테 많이 배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혼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건 딸이 상처받을까봐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란다는 낙인이 찍힐까봐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딸은 저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정의 형태보다 중요한 건 그 안의 내용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할머니가 없어도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저녁에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친구들이 내 말 듣고 엄마가 멋있대. 그래,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혼자서도 나 잘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나한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 딸의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우리 딸이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난다. 나도 엄마 있어서 좋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옆에 와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캠핑 갈까? 좋지, 어디로 갈까? 바다 보러 가자. 파도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엄마가 예약해 볼게. 딸이 활짝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 외롭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와의 일로 마지막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 이상 그쪽 세계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제 현재와 미래는 딸과 함께하는 이 삶이었어요. 그날 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완전해.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듯이 오늘의 일도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딸의 이마에 살짝 키스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웃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고 딸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병원 사건 이후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딸과 저는 여전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약속한 대로 바닷가로 캠핑을 다녀왔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텐트 안에서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난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언니 전 남편 소식 들었어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름이 나오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주변에 잔뜩 빚을 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랑 같이요. 그렇구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잘렸다던데요? 그 일 때문에 완전히 망신당하고 결국 한국에서 버티기 힘들었나 봐요. 동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한인 사회가 좁잖아요. 소문이 다 퍼져서 교민들도 거리를 두고 되게 외롭게 산다던데. 그렇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 한구석이 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전 시어머니? 그분이랑도 연락 안 하고 산대요. 뭐? 아들이 엄마한테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돈 달라는 전화만 오니까 번호를 아예 바꿨다나 뭐래나. 순간 병원에서 봤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외로움. 그래서 전 며느리에게 간병을 부탁했던 거였나 봅니다.
연락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쓸쓸하네요, 그래도. 동료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괜찮아요? 이런 얘기해서. 괜찮아. 고마워. 알려줘서.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전 남편의 소식, 시어머니의 상황. 한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정심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수심이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끝났구나 하는 확인일 뿐이었어요. 저녁에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서 와. 오늘 학교 어땠니? 좋았어. 오늘 미술 시간에 상 받았어. 딸이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우와, 대단한데?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 엄마랑 나랑 바닷가에서 캠핑하는 거. 상장과 함께 그림도 가져왔는데 정말 예쁘게 잘 그렸더라고요. 텐트 앞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엄마와 딸.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고 파도가 철썩이는 바다가 보였어요. 우리 딸 진짜 잘 그렸네. 엄마가 액자에 넣어줄게. 진짜? 고마워, 엄마.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제 진짜 가족이구나. 이게 제 진짜 인생이구나. 전 남편이 어디서 뭘 하든,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든 그건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삶은 여기 있었어요. 딸과 함께하는 이 순간, 이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오늘 저녁 뭐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스파게티 해줄까? 와, 최고. 딸과 함께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딸은 옆에서 재료를 씻고 저는 면을 삶으면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행복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 나 요리사 되고 싶어질 것 같아. 그래, 며칠 전엔 사장님 된다더니? 그것도 좋고 요리사도 좋고 둘 다 하면 안 돼? 물론 되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딸이 활짝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딸이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친구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일, 선생님께 칭찬받은 일, 다음 주 소풍 계획.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 문득 딸이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냥 엄마랑 둘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친구들 중에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 애들도 있거든. 그거 보면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아.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네가 있어서. 그럼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자. 약속. 제 딸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이나마 과거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이었고 그 인연은 이미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제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분이 선택한 삶의 결과였어요. 아들 편만 들고 며느리를 무시하고 손녀에게도 관심 없다가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는 건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선택했어요. 이혼을 선택했고 딸과 단둘이 사는 삶을 선택했고 제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모두 옳았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한 가정의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완벽한 가족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제 현재는 딸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시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건 더 이상 제 인생과 무관했어요. 저희 모녀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만이 보였고 그 길은 밝고 희망차 보였습니다.